자, 다음은 최상저의 아버지가 향리였습니다. 향리란 무엇일까? 자,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최루백은 향리의 아들이거든요.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최루백도 어른이 되어서 향리가 됐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향리는 세습되는 지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상저의 아버지는 맞습니다. 향리였을 거예요. 언제부터 향리였을까요? 역시 고려 초부터. 고려 초에 최라고 하는 성을 가지면서 수원 최씨가 된 호족들 있죠. 이 호족들이 점점 향리로 변신을 합니다.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 정책. 고려 왕실이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지방의 호족들을 중앙의 관리로 끌어올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호족들이 지방에서의 세력 기반을 포기하고 중앙의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고려 왕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광종의 호족 숙청, 왕권 강화, 성종의 지방관 파견,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방의 호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이죠. 이걸 내놓고 서울로 올라가는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떨지 이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지방에 남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중앙의 관리가 되고 남은 사람들은 지방의 향리가 되는 거예요. 중앙의 관리가 된 사람들은 가능하면 대대로 지방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의 신분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계속 관리를 만들어가면서 중앙의 관리가문으로 남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귀족 가문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고, 지방에 그대로 남았던 사람들은 지방에서 향리의 지위를 계속 계승해 나가면서 그 지방에서의 지배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간 겁니다. 중앙의 관리와 지방의 향리로 분화된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수원 최씨가 고려 초에 관리가 된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수원 최씨들은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원에 계속 향리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향리 그러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조선의 이방 이런 거잖아요. 이게 조선의 향리잖아요. 그런데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수준이 달라요. 체급이 다릅니다. 조선의 향리는 중인 신분이죠. 그리고 참 별 볼 일 없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고, 변학도에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지만 고려의 향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앙으로 올라간 관리와 지방에 남은 향리가 뿌리가 같고 그 뿌리가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신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려는 지방관이 적게 파견돼요. 지방관이 적게 파견되다 보니까 지방에서의 행정 업무를 거의 다 누가 보게 되느냐면 향리들이 보게 됩니다.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 이거는 정말 실권이죠. 실세입니다. 이런 거를 향리가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권한도 굉장히 강합니다. 수원의 향리 최상저, 역시 수원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죠. 이걸로 만족해서 살 수도 있고, 아들에게 너 내 뒤를 이어서 그냥 향리가 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힘쓰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루백은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루백은 아버지의 향리직을 세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의 관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최루백 열전 보면 뒤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고려시대에는 향리가 과거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최루백은 과거에 급제합니다.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누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하게 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공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막 부자로 살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도 다 담쌓고 공부만 한 그게 공부예요.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최루백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최루백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아마 외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외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을까 의문인데, 어쨌거나 최루백은 과거에 급제합니다. 과거에 급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지금의 사법시험이요? 이거 고려 조선시대의 과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껌값입니다. 자, 과거제도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고려의 과거제도는 다 아시죠? 고려 광종이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처음 실시를 했다. 관리를 선발하는데 시험을 본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이상하냐고요? 옛날로 올라갈수록 내가 잘 아는 애한테 관직 줘서 관리시키면 되잖아. 이게 훨씬 생각이 쉬운 거예요. 내가 걔를 알기 때문에, 걔 아버지를 알고 걔 할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걔는 신원이 보장이 돼. 이러면서 관리를 시켜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보고 관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칙이 잡혔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참 이해하기는커녕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해요? 왕권이 호족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짧은 시간 속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짧게 보면 안 돼요. 그 과거가 그 이후 1000년 동안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과거제를 실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라의 골품제가 살아있었잖아요. 골품제가 살아있을 때는 능력을 보고 관리를 선발하지 않아요. 집안을 보고 관리를 선발합니다. 진골집에서 태어나면 얘는 무조건 관직에 올라서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돼요. 육두품 집안에서 태어나도 얘도 관직에 오르는 거는 당연히 보장되고 16관등 중에 6등 관등,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골품제를 없앴잖아요. 골품제를 없애니까 신분에 따라서 관리에 임명되고 승진한 이게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죠. 자, 그런 필요 때문에 과거제를 도입하게 된 거죠. 이건 뭐냐면 사회가 변하는 것에 대응해서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자, 수원에서 태어납니다. 거기서 자라요.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수원에서 치르는 시험을 응시해야 됩니다. 이걸 향시라고 해요. 이 향시의 선발 인원이 1명, 2명, 3명,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인구 비례로 정해져요. 남자 16세부터 60세까지 연령의 인구수. 자, 이 수를 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이 군대도 가고 나가서 노동도 하고 하는, 우리 저 남자분들 군대 가는 신차검사 받을 때 장정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됐었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장정이야? 너 힘 좀 쓰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젊을 장자에다가 정은 국가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간단한 고물의 정자에 참 그 긴 뜻이 있습니다만, 이 정의 수가 그 9년에 1000명 이상이면 3명이에요. 500명부터 1000명 미만까지는 2명 뽑을 수 있고, 500명이 안 되는 작은 구년은 1명 뽑을 수 있습니다. 수원이 몇 명쯤 됐을지 모르겠네요. 수주니까 인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한 500에서
999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에서 2명 뽑는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서 2명 뽑는 시험에 합격을 한 거니까 이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로 바로 서울로 올라가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요. 개수관이 있는 곳에 가서 시험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수원의 그 2명은 양주에 가서 또 한 번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수원에서만 아니라 주변의 군현에서 향시에 선발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험을 치러서 여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험 2번 붙어야 되죠. 자, 여기에 합격하면 비로소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서 바로 과거를 보냐고요? 아니에요.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국자감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서 이걸 또 봐야 됩니다. 이거 합격하면 서울에 남고 떨어지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재밌어요. 국자감시를 치러서 어떤 지역의 사람이 답안지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개수관에 있던 이 사람을 뽑은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올려보내고 그랬다가는 걔가 엉터리 답안지 쓰면은 당장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시험입니다. 자, 국자감시를 붙었어요. 그럼 바로 또 관리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 과거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가 과거예요. 지금까지는 과거를 보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거고, 과거를 보는데 과거는 초장, 중장, 종장 3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초장 봐서 붙으면 남고 떨어지면 집에 가고, 중장 봐서 붙으면 남고 떨어지면 집에 가고, 종장 봐서 붙은 사람을 급제라고 하는 거고, 요게 3년에 33명이에요. 전국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33명이 남는 게 고려의 과거입니다. 지금의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법시험이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거 해마다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33명 선발했어요. 최루백이 33명에 끼었습니다. 자, 과거에 급제했다고 바로 이제 관직에 임명하나요? 또 아닙니다. 조선의 과거는 임용고시예요. 그래서 조선은 과거에 합격하면 바로 관직 임명이 되는데, 고려의 과거는 자격고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에요. 자,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만 있는 거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과거에 급제했다는 홍패인데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옷 다려놓고 전화기 앞에 앉아서 전화가 울릴 때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와 그러면은 이제 옷 갈아입고 막 이제 총총총 올라가게 될 텐데, 33명 중에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18명이 넘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반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이 전화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이 사람들에게 동정직이라고 하는 관직이 주어집니다. 동정직은 정과 같은 관직이란 뜻이니까 사실은 정과 다른 거죠. 정과 같으면 아무것도 안 주지 왜 동정직을 주겠어요. 동정직이라고 하는 걸 갖고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뭐냐면 동정직을 가진 사람에게도 일정한 급료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 급료를 받으면서 내가 국 잊히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동정직을 가진 상태에서 횟수가 지나가면서 승진이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종 9품부터 정 1품까지 18등급이 있어요. 지금은 9급 공무원부터 이제 9등급이 있는데, 과거에 합격하면 종 9품 동정직을 받아요. 여기에서부터 정 9품 동정직, 종 8품 동정직, 정 8품 동정직, 이렇게 동정직 상태에서 집에서 전화 앞에서 그냥 거저 승진을 해요. 그러다가 정 8품 동정직에 올랐을 때 전화를 받으면 이 사람은 정 8품 관직부터 관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뭔가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살게 되는데 최루백도 그 과정을 거쳐서 관직에 임명이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가 이렇게 어려운데
관리가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음서라는 게 있는데요. 고려에는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손자, 조카에게 거저 동정직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남들은 그 고생을 해서 얻는 종국품 동정직을 단지 집안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받는 겁니다. 범위도 넓어요. 아들도 되고 내 친할아버지한테서도 받을 수 있고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을 수 있고 삼촌, 외삼촌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족 족보에서 어디든지 하나 걸리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음서제도예요. 이 음서는 한 번에 한 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래요, 인심 써서 종일품 재상이라고 하죠. 종일품 재상이면은 아들한테 무려 정팔품 동정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종일품 재상이 될 정도면은 아들이 이미 자기 힘으로 이미 관직에 올라 있지, 그때까지 관직에 못 오른 아주 덜 떨어진 이런 아들은 잘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럼 손자한테 줄래? 한 번 썼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여러 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품에서 1품까지 승진하는 동안 여러 번 이 음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아들, 이번에는 작은아들, 이번에는 셋째 아들, 이번에는 큰손자, 이번에는 외손자, 뭐 그 다음에는 내 조카, 막 이래가면서 여러 사람에게 그 음서의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5품 이상 관리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번 이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재벌 2세 이거 말고 재상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럴 만하죠. 자, 공정하지 않죠? 이 공정하지 않은 게 신분제 사회의 본질입니다. 고려는 신분제 사회고 지금하고 다른 사회예요. 아, 그때는 그랬나 보다 하고 외우고 넘어갈 일이지, 나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의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이래서 관리 집안에 있는, 특히 5품 이상이 된 관리 집안의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다 동정직을 얻어요. 최루백처럼 죽어라 하고 시험 봐가지고 얻은 그 동정직을 그냥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동정직을 얻었을 때 나이가 더 적겠어요? 당연히 음서를 받은 사람들이 나이가 적죠. 과거를 통해서 급제하려면 대개 나이가 3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음서를 통해서 이 동정직을 받는 사람은 10대에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선이 정해져요. 누구는 15살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구는 30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과거를 보기로 하고 작정하고 공부를 했을 때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교육의 조건이 좋은 개성의 8학군에 사는 얘들이 과거에 합격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과거 합격의 가능성도 높고, 그게 아니면 음서로 동정직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개경의 이 고위 관리 집안에서는 음서만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을 좀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야, 너는 얼마나 애가 덜 떨어졌으면 과거를 못 붙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조가 생기느냐면 음서를 통해서 동정직을 얻은 다음에 공부를 더해서 과거를 또 붙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거급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평생 명예로운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려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어요. 이 자리를 맑을 청자, 중요할 요자 써서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집안이 좋아도 과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청요직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교육의 혜택, 이걸 이용해서 과거에 꼭 합격하려고 했겠죠. 자, 그러면 출발선도 차이가 나고 각종 환경도 차이가 나고
나이가 30살 가까이 처음 시작한 이 사람과 15살쯤부터 시작한 이 사람과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더 클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5품 이상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이쪽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음서를 후손에게 대물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자연스럽게 관직에 대물림이 되는 사회, 이게 된 겁니다. 이걸 귀족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가문의 배경을 통한 관직의 세습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였다. 어떻게 고려시대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최루백은 당연히 음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고 능력이 있었는지 행운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 성적이 좋았는지 어쨌거나 수원으로 내려와 있다가 전화를 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관직 임명이 된 사례입니다. 이래서 관직 생활이 시작돼요.